파우치. 외국 회사 뭐 조그마한 백이죠. 최고 수준의 징계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자격 미달인 유진그룹에 절대 장악되지 않을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태국만은 막아달라며 호소하고 오세훈 시장도 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지만 대한민국 유권자들은 야당의 압승을, 여당의 참패를 안겼습니다. 핵심 지역 기반에서도 지지율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데 이 뭔 개소리야! 방송 3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누구 하셨습니까? 방송 3법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했습니다. 전 세계 180개 나라 가운데 62위인 것으로 임 회장이 갑자기 입을 틀어막힙니다. 윤 대통령에게 말을 걸다 끌려나가. 또 언론인들이시니까. 윤석열 대통령 제외할래야 제외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를 또 설명하려니 되게 당황스러운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카메라가 없는 데서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이 언론의 인싸가 되는 그날까지 언론아사 시즌4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오윤혜고요. 오늘 굉장히 제가 긴장이 되는데 그 이유는 제가 방송이 10개지만 저를 긴장하게 하는 유일한 한 분, 바로 정준희 교수님과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저보다 방송이 한 3대쯤 많으시네요. 아, 네. 그런다고, 네. 저는 돈은 비슷할 겁니다. 지금 소개도 전에 누가 말을 하고 있죠? 네. 오늘 언론아싸와 헬스TV가 첫 콜라보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 어려운 결심을 교수님이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예, 이게 어려운 결심은 아니었고요. 아, 그래요? 네, 아, 비교적 네. 쉬운 결심이었는데 네. 우리 송 작가님, 송 위원장님께서 네. 부탁을 해주셔가지고 아. 송 위원장이 부탁하시면 제가 웬만하면 합니다. 아, 그래요? 제가 부탁하면요? 웬만하면 할게요. 아, 감사드립니다. 웬만하면이 중요합니다. 뭐 하시는 거죠? 이현준 본부장님. 자, 좋습니다. 패널 소개 또 새로운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소개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정미정 박사님, 저는 처음 뵙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 EBS 이사님. 네. 제가 잘렸고 죄송합니다. 2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출국 금지 중입니다. 네. 아, 진짜요? 네. 제가 무슨 중범죄를 지어서 엄청 중범죄. 네, 그 중범죄자로 지금 취급받고 있어요. 네. 아, 그렇군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 네. 기소당하셨습니다. 네. 출국금지 빨리 해지되시기를. 이제 8차 공판을 진행했는데요. 네. 검찰 측 증인이 62명이 남아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네, 궁금하지만- TV조선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서 한상혁 위원장과 같은 사건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사실 한상혁 위원장을 쫓아내려고 엮은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네, 아, 임기 그렇군요. 전에 쫓아내려고. 네, 거기에 이제 엮여버리신 거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등치 크신 분입니다. 이분 영화 시사 유튜버 거의 없다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기 바풀이 묻은 것 같아요. 이게 반창고입니다. 예, 아. 반창고. 신경 쓰지 마시고 어차피 저는 뭐 얼굴 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오윤혜 씨 저런 모습 볼 때는 너무 낯설어요. 왜요? 제가 오정 TV 가면 항상 이렇게 코딱지 하고 있고. 그래요? 김밥 씹어 먹고 있고. 집에서도 막 안 파는 이러는데. 껍질을. 어디서 파세요? 파긴 파야 될 텐데요. 어디서든. 네, 어쨌든 오늘 우리 큰띠 4분 중에 2분은 어디로 가셨냐? 집으로 가셨고 오늘 저기 계세요? 오늘 나머지 2분이 또 메인 토크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특별한 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그리고 시즌 4를 시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많은 다양한 내용들을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도 소개는 안 드렸어요. 그래서 그래요? 언론노조 MBC 본부 본부장 이호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장 박상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별칭을 해시벤저스로 했거든요. 네. 물론 흔한 이름이긴 한데 네.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했는지 혹시 짐작이 되세요? 전혀요. 전혀 안 되거든요. 네. 왜냐면 저희가 부탁드립니다. 해시TV하고 라디오를 이제 운영을 하는데 TV 안에 물론 라디오가 있습니다만 라디오에서 선수, TV에서 선수 이렇게 뽑아서 저희가 벤저스를 구성을 아니 TV랑 라디오가 바뀌어야 될 거가 TV는 약간 이게 좀 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해시TV 컨셉은 외모주의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라디오 크기도 포함이 컨셉은 됩니다. 이제 음성주의. 그렇군요. 원래 어벤져스에도 좀 떨어지는 친구들이 한 명씩 있거든요. 호크아이 같은 친구들은 사실 별로 쓸모가 없잖아요.
근데 목소리가 독보적이라서 라디오에 되게 최적화되어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해시 벤저스. 네. 그 마치 해시 벤저스를 만들면 이렇게 싸워야 될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지적을 했어요. 저희 MBC는 우리 정정 박사님 맡아주시고 거의 없다니 맡아주시고. 약간 쫄리는 느낌. 저는 그럼 교수님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이기고 돌아가겠습니다. 오은혜 씨, 네. 냄새 맡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방송 아니에요. 저는 언론아싸는 청정구역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제가 볼만했나요? 아닙니다. 네. 자, 그럼 빨리 메인 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윤석열의 언론농단 22대 국회에서 끝장내자인데요.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21대 야당도 굉장히 압도적인 다수석이었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도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란 기대와 불안이 공존하거든요.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네,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직 22대 국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즐거우세요. 놀리는 게 재밌으세요? 아니요. 네, 당황스럽네요. 네. 지금 저 모습은 제가 교수님하고 초창기에 해시태그를 진행할 때 TBS에서 옆에 이렇게 맛있는 먹잇감을 둔 교수님이 보십니다 지금. 이 녀석 아주 그냥. 그러면 제 질문 역질문을 드리면. 네. 우리가 22대 국회 아직 안 열었는데 네. 왜 지금 이 얘기를 해야 될까요? 특히 언론이라는 문제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22대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네, 22대 국회에게 어떤 메시지를? 너네들 잘 못하면은 23대는 없다. 국회가 사라지나요? 23대? 아니, 더 이상 국민들이 너네를 지지하지 않을 거니까. 이건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다. 뭐 이런 느낌. 23대 국회가 없으면은 23대 거대 야당이 없다. 이거요. 아니 되게 혁명적인 언사였고 비슷한 문제의식이긴 한데 앞으로 어쨌든 정권 임기는 3년 남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정권을 바꿀 것이냐, 그러니까 임기 전에 바꿀 것이냐. 만약에 바꾸질 않거나 못하면 적어도 국회를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네. 저는 이제는 우리 정부는 정당성을 상실한 정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미디어 영역에 있어서는 완벽하게 정당성을 상실한 정부고 이 정부의 기능을 누군가를 대신해야 돼요. 근데 그 자리에는 아직도 정부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입법부가 여기에서 최대한 헌법이 준 권한을 이용해서 이 행정부가 했어야 될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행정부 견제뿐만이 아니라 행정부가 뭘 하도록 뭔가 계속해서 지정해주는 역할. 특히나 미디어에 있어서는 법을 만들어서든 아니면 국정조사를 해서든 저는 22대 국회가 정부 역할을 상당 부분 대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뭔가 좀 결과를 내는 국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논의만 하고 실제 아무런 소득은 없고 그냥 시간만 흘러가고 또 막판에 되면 또 막판이 돼서 뭐 못하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하나라도 좀 결과물을 내는 22대 국회가 되면 좋겠다. 사실 지금 약간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거는 몇몇 소위 우리가 이제 표현하기를 약간 그 간제비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몇몇 이미 당선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최상병 특검에 관해서 예를 들어 안철수 이제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간제비죠. 네. 그런 방송 아니라면서요. 그런 철새 같은 행보를 보이시는 분들 그리고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 지금 이준석 대표가 방송에 나올 때마다 최상병 특검 얘기했거든요. 심지어는 그거 얘기하면서 막 눈물도 흘리고 막 이랬었는데 정작 최상병 특검법 통과 때는 개혁신당 의원들은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벌써 보이기 시작하니까 야 이놈들 당선되니까 바로 바뀌네. 그래서 라는 불안감이 좀 국민들 사이에 있지 않나 생각해요. 원래 이렇게 말이 끝나면 정적이 흐릅니까? 멘트에 욕심이 없으신 분들이어가지고. 아니 그 거업님의 불안감은 뭐 당연히 충분히 이해하고 대중들의 불안감하고도 연결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번의 국회가 뜻대로 구성됐다고 착각을 해도 매번의 국회는 뜻대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맞아요. 제가 늘 주장하는 건데 300개의 정치적 욕망이 부딪히고 있는 공간인데 그들은 일단 뽑히고 나면 자신의 욕망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욕망을 어떻게 통제할 건가 시민이 또는 뽑아준 사람이 통제할 건가 사실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들은 당연히 빠져나갈 거라고 전제하고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걸로 표를 구걸했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걸로 표를 나한테 달라고 이제 그 기치를 앞세워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뭐 국민들은 당연히 그걸 믿고 뽑아줬는데
또 한 번 당하는 심정이 벌써 시작이 된다라는 불안감이 그럼 야 이것도 우리가 22대 때 느꼈던 좌절감을 또 한 번 느껴야 되나? 21대? 아 21대 죄송합니다. 네. 벌써 뭐 21대. 미래를 갔다 오셨군요. 사실은 4년 후에서 왔습니다. 네, 어쨌든 21대에서 느꼈던 그런 배신감과 좌절감을 또 느끼면 이제 어떡하지? 이제 정부는 교수님 말씀대로 완전히 무도한 쪽으로 돌아서 버렸는데 국회마저 우리 마음대로 안 움직여주면은 이제 우리는 어디에 기대야 되느냐라는 불안감이 좀 퍼지고 있는 것 같고 그 남은 기간 동안 이제 뭐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통과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시선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모든 증거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번 국회 내에서 통과가 되는 게 가장 좋다, 이상적인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그럴 것 같지 않으니까. 네. 저는 사실 불안보단 기대가 더 크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192대 108의 의미.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야당에게 지지를 몰아줬고 야당의 메시지도 정권 심판이고 지금과는 다른 국회를 보여주겠다라는 메시지를 국민들이 또 거기에 지지와 응원을 보내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불안보다는 기대가 더 큽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야당 의석수가 의미하는 것은 가족오락관입니까? 제가 하고 있잖아요. 교수님 도와주세요. 아니, 왜냐하면 네. 저는 오인혜 씨가 가지고 계신 기대는 충분히 좋은 기대라 생각을 하는데 네. 우리 거업님의 그 비관주의에 비해서 네. 보면 네. 근데 그거를 의석수의 분포 자체는 이미 전제한 상태에서의 불안감을 얘기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기대를 어떻게 맞추도록 할 것인가. 근데 사실 그 문제니까. 간제비들은 다 여당이잖아요. 죄송하지만 아직까지는. 네. 근데 과거에 21대는 야당에서조차 소위 말씀하신 그런 간제비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했던 거지만 22대 국회는 그래도 야당이 뭔가 하나로 뭉쳐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저는. 네, 기대하고 현실은 다르니까. 일단 개혁신당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실제로 확실히 빠질 것 같고. 한번 다른 분들도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22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것이 뭐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끝나지 않은 21대를 이대로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있다. 저는 21대의 이 마지막 며칠 안 남은 여기에서 뭔가를 저는 보여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왜 불안합니까? 그 다음에는 별러야죠.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별어야죠. 칼을 갈면서. 그럼요. 이 자식들 제대로 하나 보자. 그럼 21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저는 최상병 특검법을 다시 한 번 더. 네. 이것을 어떻게 21대 국회가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22대의 행보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도 결정 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대통령은 이미 기자회견에서 또 드러났지만 대통령의 메시지는 확실했다. 이미 그리고 그 이후에 더 발빠르게 진용을 갖추지 않았습니까? 이제 싸우겠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더 발빠졌죠. 정말 나름 완벽하게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숨기지 않고 전투 의지를 드러냈다. 그렇다면 21대 국회가 당장 그걸 보고 어떻게 할지 저는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약간 시험대 같은데 어쨌든 좀 기대를 하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 공천되지 않은 의원들 그 다음에 좀 일부 그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동의를 사전에 좀 표했던 사람들 이런 거 하면은 실제 지금 총선의 민의를 받아들여서 국힘에서 이탈표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들도 있거든요. 좀 상식적이라고 하면 사실 총선 의미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찬성하는 게 맞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저도 좀 비관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그래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결국엔 3년 남은 정권에서 자기 어떤 정치적 양심 이런 것들에 기대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에 좀 기대서 결국 이 정권에서 어떻게든 자리라도 하나 공기업이든 다양한 정권이 줄 수 있는 자리들이 있잖아요. 과연 그걸 놔두고 반기를 줄 수 있는 의원들이 여당 내에서 얼마나 있을까? 그게 하나 관전 포인트 같아요. 근데 저는 여당 의원들이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제 선거가 당분간 없긴 하지만 어쨌든 지방선거가 그 3년 이내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물론 지금 현재 여당 국회의원들이 지방선거에 다 나가는 건 아니니까 저 이해가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번에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여당 의원이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아주 비관적인 방식으로 처리를 한다면 다음 선거 망할 겁니다. 저는 그 생각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가능성이 없기만 할까? 생각합니다. 저는 월드컵 때마다 사람들이 표 계산하잖아요. 경우의 계산. 그럼 망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아무리 앞에서 승수를 따놨어도 예. 표 계산을 해서 저쪽에 이탈표가 얼마 될 것이다라고 하는 심리가 작동하고 있는 그 국면은 이미 기대대로 안 되는 국면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왜 약간의 기대, 21대 국회 안에서 뭐가 일부라도 나오면, 그 다음에 22대 국회에서 또 일부라도 돌아서면, 이거를 계산하고 있을 게 아니라 그들이 움직이게 강한 압박들이 그렇죠. 생겨나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전의 탄핵 국면처럼. 근데 그 강한 압박을 만드는 걸 먼저 하고 있느냐. 아니면 누가 빠져나올까를 계산하고 있느냐. 사실 누가 빠져나올까 계산하는 순간 김 다 빠지거든요. 저는 그 말씀하셨던 연장선상에서 지금 그 처음에 나왔던 질문 왜 지금 22대 국회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느냐 기원도 안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사실 21대가 지금 어떤 결과를 내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 우리가 가지고 왔던 미완의 과제들을 좀 정리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22대가 딱 되었을 때 22대가 개원을 함과 동시에 미완의 과제들을 힘있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아까 오윤회 씨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기대 이런 것들이 더 크기 때문에 벌써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사실 언론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21대 국회가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이제 올라왔었고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 21대에서 22대로 가는데 이렇게 정권이 바뀌고 행정부 권력이 바뀌고 국회 권력이 바뀌는 사이에서 사실 미디어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해결하지 못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그거를 또 이번에도 22대에도 반복할 거냐.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얘기를 하는 거는 말씀하셨던 기대가 반영되었던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도 봅니다. 네. 그게 이제 바로 21대 끝날 때부터도 시작이 돼야 된다. 그때 21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론이 안 난다고 하더라도 그 힘을 몰아서 그럼 22대에서 하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고 특히 뭐 여기 계신 노조위원장분들 잘 아시겠지만 미디어 이슈라고 하는 게 언제나 국회 안에서는 사실 뒤로 밀려요. 네. 당장도 최상병 특검 이게 그나마라도 붙고 있는 건데 물론 되게 중요하죠. 최상병 특검은. 근데 이게 어떻게 미디어 이슈와 맞물리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들로 하여금 이거를 굉장히 높은 우선순위로 갈 수 있도록 만들지 않으면 사실 이 문제는 늘 계속해서 밀릴 것이다. 네. 우선순위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언론화사 해시TV가 네. 지금 목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목소리를 낼까요? 지금부터 제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요.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윤석열의 초현실적인 언론 탄압의 끝판왕, 그 단연 이제 총선 기간에 선방심의 폭주를 저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특히 MBC 죽이기, 선거 개입은 그야말로 노골적이었죠. 미세먼지 1부터 시작해가지고 선방심이 총선 보도에 끼친 실질적인 영향이 저는 궁금하거든요. 네. 선방심이라고 끊어서 읽으셨어요?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네. 방심이는 익숙한데 이제 선방심이는 사실 잘 안 익숙하시잖아요. 네. 선방심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방심 말고? 선거 방심 심의위원회 방심하셨어요. 선거방송? 저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네, 거기를 이렇게 언론화사를 진행하면서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걸 알았고, 그렇죠. 많은 경우에. 네. 그리고 이렇게 할 거면 왜 필요가 있을까라는 것도 알았고, 그들이 제재할 수 있는 범위가 이렇게까지 광범위할 만큼의 권한을 줘도 되나? 라는 거를 처음으로 아마 이 여기가 생긴 지 오래됐을 텐데 윤석열 정권에서 처음으로 거기에 대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부분은 정의정 박사님이 경험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선방심위가 원래 이렇게 센 조직이었냐? 그렇지 않죠. 제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 선방심의를 참여를 했었거든요. 선방심의라는 게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맞아요.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온 국민이 알게 됐죠. 네. 원래 사실 기사의 내용, 그러니까 보도의 내용을 심의한다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터부시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선거라는 특정한 시기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이제 규제 내지는 제재가 필요하다라는 문제의식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방송 과 관련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지면을 통해서 보도가 되는 것을 담당하고 있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 신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개의 조직이 선거 시기 때 주로 이제 운영이 되게 되는데요. 근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게 방송 영역은 워낙 규제 산업이다 보니까 이 다른 신문 영역에서의 어떤 제재 조치보다는 그 수위가 훨씬 무겁고 훨씬 셉니다.
왜냐하면 방송사에 대한 제어가 재승인 제도가 있는 한 그 점수에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MBC가 몇 점이 100점이 넘었죠. 다 한 사람이야. 다이사는 선거방송 심의만 50몇 점인가 그러니까 너무 많아갖고 이게 계속 점수가 추가되고 그렇죠. 방심위 쪽에 또 방심위까지 있으니까. 더하면 100점 그러면 100점이 네. 넘는 거고. 그러니까 선거방송 쪽이 통계로만 봐도 그러니까 선방심의가 이제 법정제재 내린 내역이 18대 총선에서 2건, 19대 총선은 하나도 없었고 20대 총선은 14건, 21대 총선은 2건이에요. 22대 총선은 30건. 30건 중에 3분의 2가 MBC. 3분의 2가. 네. 그러니까 기존의 선방심의는 아마도 그 선거 기간에 어떤 방송의 공정성을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민감한 문제여서 네. 상당히 신중하게 심의하고 신중하게 제재를 내렸을 텐데 여기는 거의 그냥 막무가내식 그냥 답정너로 딱 오늘 징계 몇 개 때려야지라고 들어온 사람들처럼 그렇게 심의하고. 저는 궁금한 것이 이 선방심위가 152일간의 폭주를 했는데 여기를 견제할 만한 뭐 대통령실 말고 견제할 만한 기관이나 뭐 국회나 뭐 이런 게 없습니까? 이렇게 견제가 안 되는 곳인가요? 없을 수밖에 없죠. 네.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건 독립조직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근데 공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게 제도적인 약점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네. 있으면은 제도적 약점. 법원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법원이 그냥 최후의 수단이고 지금 가처분이라든가 이런 게 이미 다 연속으로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방심의는 계속해서 똑같은 결정을 냈거든요. 네. 이거 나중에 문제 삼아야 됩니다. 네. 이게 제도적으로 어떤 약점이 있는 거예요, 교수님? 그러니까 왜냐하면 심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재 능력을 가지니까 그게 정부의 행정 능력이 곧바로 이제 들어가면 예를 들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결정을 내리면 안 되니 네. 위원회 자체는 독립적으로 구성하게 돼 있어요. 결정도 독립적이고 따라서 거기를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요. 선임만 통제할 수 있고. 예. 구성원들의 어떤 자격이라든지 이런 거가 공정하면은 사실 되는 그런 거잖아요. 자격은 법에 나와 있는 법에 나와 있는데 불겁게 돼 있고 그거를 피해가는 사람들을 임명을 해서 불공정하게 이번에 그 추천 방식이 되게 웃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평가가 긍정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추천 단체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우리가 방송법 개정안을 냈던 것도 이사들의 추천 단체를 더 다양하고 더 많이 하는 방향으로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거기에 이제 기대를 걸고 있고 당연히 그게 이전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운영할 때 있어서 그게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동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운용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이번에 입증이 된 건데 그 다양한 조직들을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조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다. 그래서 그냥 이건 뭐 8대1 뭐 이렇게 안 되는 그런 수준으로 지금 구성을 해버리니까. 그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원래는 학회 추천을 해요. 그러면 그쵸. 보통 그래도 유명하고 오래 지속된 학회에서 나름대로 그래도 중립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합니다. 대부분 창피하거든요. 사실 여기 나가서 그런 짓 하고 있는 게. 근데 이번에는 특정한 학회를 만들어요. 예, 만든 지 얼마 안 된 학회를 또 일부러 지정을 합니다. 그거는 일종의 그 외곽 조직인 거죠. 예, 그리고 언론사 사람을 그대로 막 밀어 올려요. 우파 언론 같은 데를. 원래는 옛날 같았으면 그거 다 차단됐어야 될 일들이거든요. TV조선 추천으로 TV조선 사람이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번에 했던 말 중에 되게 명언 있잖아요. 언론 자유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면 어떡하느냐. 이거 다음번에 또 떨어진다 그랬더니 그 국경 없는 기자의 그거 좌파라고 빨갱이라고. 이대 명언이죠. 그 김건희 여사 가정주부 말과 함께 이대 명언입니다. 네. 가정주부를 모욕했어요. 네. 그래요? 저희가 모르는 것들을 많이 알고 계시네요. 가정주부 이야기까지. 시사 유튜버. 시사 유튜버시군요. 저희 해시TV가 이게 또 전문이잖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선거방송심의가 활동을 선거 기간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도 선거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뭐 상임위 같은 거 열어서 사실 불러서 물어볼 수도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게 안 되는 거고 전 또 방통위도 실제 선방심의나 방심위가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면 그거를 실제 의결하는 거는 방통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방통위에서 이런 것들이 전혀 걸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저는 그래서 방심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방통위 2인 체제 하에서 이런 방심이나 선방심의 무도한 징계를 그냥 아무 검증이나 뭐 이런 관리 없이 그냥 다 의결해버리는 그것도 전 좀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이런 게 이런 식의 결국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선방심의가 정권의 심기 경호를 자처하면서 여러 가지
그 판단을 결정을 내렸었는데 이런 것들이 선거에 도움이 되었었느냐라고 그렇죠. 했을 때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어떤 한 분이 이제 칼럼니스트께서 글을 쓰셨는데 제목이 총선 참패의 원인과 관련해서 MBC 때문이 아니라 KBS 파우치 때문에 졌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MBC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선방심이 있어서 제재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고 반대로 KBS는 이렇게 9시 앵커를 하는 사람이 대통령한테 가서 명품백도 아니고 이제 조그만 파우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봤을 때 아, 지금 언론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지금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얻기 때문에 MBC, KBS, 뭐 SBS, 뭐 한겨레, 조선일보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아, 지금 언론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된 언론 환경의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를 시민들은 사실 안다는 거죠. 그걸. 아무 효과도 없는 이런 제재만 남발을 하면서 사실은 방송 현업에 있는 사람들을 골탕 먹이고 있는 것이 뿐이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시민들은 다 알고 있지만 한번 망가진 언론 환경은 다시 되돌아가는데 오래 걸리고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보다 더 무도한 정권이 들어서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는데 그렇다면 방통위, 방심위, 선방심위 각각의 공영 언론의 환경을 지금과 다르게 할 수 있을 만한 뭐 방송법이네 특별법이네 거기에 다 보완이 되어 있는 겁니까? 문제만 알고 끝나면은 그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네. 앞에는 굉장히 좋았는데 뒤에가 살짝 헷갈렸는데 생각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요, 거기에 이 모든 제도들을 보완할 만큼 좋은 법안이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아, 예, 그것도 되게 잘 중요한 모르니까. 포인트네. 네. 그러니까 우리 정미정 박사님하고 저하고 최근에 고민하는 게 그거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이제 그 KBS 박상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결국 선방심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괴롭히기만 했지 원하는 결과는 얻지 못했어. 사람들은 알아. 근데 거기서 이게 현실인데 거기서 되게 안 좋은 게 싹 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도 바꾸는 거 이런 거 다 필요 없을 수도 있고 어차피 우리는 안 보고 안 들으면 되는 거야. 어차피 우리는 안 속아. 이렇게 되고 고생했던 언론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제도적인 보완을 해줄 것인가의 문제에 시민들의 우선순위가 안 올라가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 이게 지금 공영방송 제도라든가 우리 방송 제도에서 되게 결정적인 문제라고 보거든요. 우리는 어차피 안 보고 안 속아. 예. 그러니까 그거 고쳐가지고 뭐해? 이런 식의 생각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강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이번에 선방심의가 저는 이제 원래 이제 심판이 돋보이지 않으면 훌륭한 경기라고 생각하거든요. 플레이어들이 돋보여야지. 근데 선거에서 선방심의 같은 경우는 심판이에요. 심판이 이제 한 팀의 유니폼을 입고 뛴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플레이가 너무나 환상적이었기 때문에 효과가 없었던 것이지 만약에 선방심의가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윤석열 대통령보다 조금만 더 눈치가 빠르고 조금만 더 영악한 사람이었다면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칭송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이런 환상적인 플레이를 펼치신 대단하신 분이신데 제가 염려가 되는 부분은 이런 거죠. 이렇게 망쳐놓은 시점에서 정말로 영악한 사람이 들어와서 이걸 거꾸로 이용하기 시작한다면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안 보니까 상관없어라는 말은 이미 소용이 없는 거죠. 네. 예를 들면 나중에 심의제도를 좀 바꿔서 그냥 아예 심의를 없애버린다거나 네, 방송도 아예 그래 아무나 그냥 다 뉴스하게 하고 아무나 다 뭐 편향적으로 해도 돼 라는 식으로 그냥 싹 다 바꿔버리면 거기서 누가 날뛸 것이냐.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일반 시민들은 그냥 걱정이다 어떡하지 그거에 대한 대안은 전문가분들이나 이제 국회에서 뭔가 잘 만들어가지고 이런 상황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바람이거든요. 그게 준비가 잘 되어가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고요. 예. 준비가 사실은 여기서 고민을 하고 계시잖아요. 언론노조 차원에서. 그리고 이미 제출됐던 방송법이 거부권의 이제 대상이 됐고 결국엔 다시 추진할 텐데 똑같이 추진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저희도 또 이제 언론노조 차원에서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사실 21대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가 되지가 않았어요. 협의가 되지 않아서 패스트 트랙까지 가고 이렇게 하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를 했고 그렇게 해서 결국 거부권에 가로막혔는데 이번에는 저희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야 8당과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한번 언론개혁 입법을 완수하자라고 하는 기자회견도 열었었고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라. 협의를 같이 합시다. 그렇게 해서 이 안 자체를 어쨌든 정치라는 것이 타협의 산물인 건데 민주당이 원하는 안, 언론노조가 원하는 안, 각 개별 단위사에서 요구하는 안이 있겠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여당과 얘기를 해서 하나의 공통된 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자라고 하면서 협의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저희들도. 예. 그렇게 해서 최소한 야당과 여당이 협의가 된 안이라고 하면은 대통령도 거부를 못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여당이 그런 의지가 있느냐, 예. 그 다음에 대통령이 그런 의지가 있느냐, 예. 그런 문제로 귀결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거는 제가 없다라고 대답을 해요. 거의 없습니까? 없습니까?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아예 없다. 현재 흔적조차 예. 왜냐하면 이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정미정 박사님 괴롭히듯이 이렇게 집요하게 괴롭히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TV조선 그 심의 때 그거 별점 좀 준 거 좀 가지고 지금 끝까지 괴롭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재승인 네, 심사 재승인 심사 점수와 때. 관련해서 그거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다고 지금 괴롭히고 있는 거잖아요. 점수를 낮게 줬고 고쳤다고. 네. 네. 더 근데 낮게 고쳤죠. 만약에 지금 뭐 노조나 아니면은 민주당이 올린 법안들은 여기 지금 망가진 선방심의에서 막 활개친 사람들 여기 뭐 강경파 5명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과연 괴롭힐 수 있을까? 네.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돼요. 괴롭히고 싶어서? 네. 괴롭히지 않으니까 빌런이 계속 더 진화한다고 저는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아니, 저도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별 피해가 네. 내 신변에 별 피해가 없어. 난 뭐 해외 나가는데 전혀 지장도 없고. 근데 정미정 박사님 해외 못 나가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너무 신기한 게 과거에 언론 탄압의 주역들이 지금 다 메인으로 왔잖아요. 네, 네. 전 이거 되게 굉장히 잘못됐다 느끼거든요. 그들을 제대로 아까 뭐라고 했죠? 진화하지 못하게끔 괴롭히던지 처벌하던지 그거에 대한 좀 조항들이나 이런 견제도 저는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법 개정과 더불어서 저희들이 또 요구를 하는 게 22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그렇죠. 이 언론 탄압에 언론 대해서 농단과 농단에 관련해서 네. 전방위적인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여기는 방통위, 뭐 방심위, 선방심위는 물론이고, 뭐 KBS의 이제 이사진이 개편되는 과정, 물론 EBS도 뭐 마찬가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주요하게는 이제 YTN 지분 매각, 그리고 이제 TBS 문제라든지 KBS 도. 이렇게 언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떻게 생겨나고 과연 이 일들을 누가 기획을 하고 누가 실행을 하고 누가 총대를 맸냐. 이걸 국정조사를 꼭 해야 된다. 네. 저희들은 그거를 또 요구하고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게 그 개별적으로 언론 노조가 압박을 가거나 우리 민원연 같은 단체가 이제 시위도 하고 그래가지고 민주당 쪽에 있는 일부가 받아가지고 그래 뭐 괜찮은 것 같아라고 하는 정도로 해서 삑 하다 끝나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에 농단이라는 이름을 붙여야 된다라고 제가 자꾸 주장하는 이유가 이게 탄핵의 크레딧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예. 이제 단순하게 그냥 어떤 것이 아니라 이게 전반적인 국정농단의 굉장히 중요한 축이고 그 중에 YTN 같은 중요한 자산을 이런 식으로 매각하게 만들고 방통위를 2인 체제로 굴리고 방심의 위원도 지명 안 하고 이런 기존의 어떤 보수 정부도 사실은 함부로 하지 않았던 그런 식의 일들을 이렇게 과감하게 해냈다. 과연 어떻게 누가 이런 것들을 기획했으며 이런 식의 과정에서 어떤 위법들이 있었는가. 네. 이것들을 알아내는 그런 과정. 그래서 국정조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단순히 그래서 야당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한번 누가 의무감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이게 정부 공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골이다. 라고 느끼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22대 국회에서 언론 농단에 관련된 국정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될 것이고 22대 국회가 기대되는 이유가 있죠? 네. 왜냐하면 아니 그러니까 너무 매끄러워서 깜짝 놀랐죠? 되게 미끄러져요. 계속 넘어지고 있어요. 넘어지시면 잘 따라오세요. 팔로미. 네. 왜냐하면 국회 과방위 구성 그리고 과방위원장의 자격 조건도 궁금한데 이 과방위는 뭐 하는 곳입니까? 사실 제가- 잘 모르거든요. 저는. 알죠. 아시죠? 몰라요. 진짜요? 과학 모르는 척하는 거 아니고요? 방송위원회인가요? 아니 저는 일반 시민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 모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모른다고 문제가 아니라 저는 알면서도 일부러 모르는 척. 아니 저는 그런 짓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 아는 건 안다고 합니다. 제가 전 재산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절대 안 돼 모른 척 하지 않습니다. 제가 거업님 신경 쓰지 말라 그랬는데 왜 그거 있잖아요. 왜 작은 마이크 여기다 끼고 하는 거 같아. 뮤지컬 배우라고 생각해주세요. 그렇죠. 노래라도 한번 거업님이 설명해 주세요. 네, 과방이 뭐 하는 곳이고 저도 모릅니다. 과방. 거기다가 모르는 모르는 몰라요. 분 두 분. 아는 분이 그럼 네 분인 건가요? 네. 설명해 주세요. 뭐의 약자예요? 알고 있다고 해도 되나? 네. 과학 방송 맞네, 정보기술 위원회. 과학정보통신 방송위원회 아닌가? 자, 모르는 사람이 네 사람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봐봐요. 너무 다 교수님의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20년 기자분들이라고요.
뭐예요? 얘기해 주세요. 이게 크게 두 가지, 세 가지 영역이죠. 하나가 이제 정보통신 영역, 얘네는 정통부 영역이고, 그다음에 방송 영역. 그래서 원래는 방송통신위원회라고 부르잖아요. 여기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덧붙였던 게 이제 과학기술 영역이에요. R&D 영역까지 합쳐서. 우와. 예. 그래서 과기정통부라고 이제 부르는 데가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라고 부르는 데가 있죠. 이 두 가지를 통합해가지고 관리하는 데가 국회 상임위원회. 네, 과방이에요. 약자는 거기가.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위원회. 네.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 네. 그러면 거기 안에서도 이제 과학기술은 빼고 빼면 안 되죠, 중요한. 같이 갑니다. 과학기술도요? 예. 그래서 문제예요. 상임위가 그래요? 과기정통부랑 방송통신위원회를 다 관할하는 거죠. 네. 조금 뜬금없는데. 정확히 그래요. 맞아요. 정확히 그러죠. 예, 예. 이거 박근혜님이 왜냐하면 하는 거예요? 상임위원회를 만드는 거는 정부 조직에 맞춰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럼 정부 조직이 한 개 내지 두 개 이상의 부처를 관리하는 거예요. 일종의 마크를 하는 거죠. 네. 근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는 이상한 조직을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도 못 고쳤고 박근혜 정부 지금 윤석열 정부는 아예 정부조직법을 손을 안 대버린 거죠. 네. 예, 그렇게 해서 커졌는데 과학기술 쪽이 돈은 제일 많아요. R&D 예산이 많아서. 네. 근데 이번에 좀 희대의 뻘짓을 해가지고 이제 공격거리가 생겨버렸는데 네. 정보통신 쪽이 그 다음 많고 방송 쪽이 그 다음 적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사실 별로 안 가는 분야입니다. 예, 돈이 많아야 관심이 많이 가거든요. 네. 근데 이쪽에 가 계신 분들이 해서 전문가가 산재돼 있어요. 과학기술 쪽 계신 분들, 통신 쪽 계신 분들, 방송 쪽 계신 분들. 너무 다양하게 네. 퍼져 있어갖고 집중이 안 되는. 근데 문제는 우리는 핵심은 언론 탄압이잖아요. 언론 농단이고 그 부분은 방송 분야에 집중돼 있다고요. 정보통신 분야에서 뭐 농단이 일부는 있지만,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가 과기정통 방송통신위원회까지 담당하는 쪽에 있을 수 있는 전문가가 몇 명 없어요, 국회의원들이. 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어떤 그 국정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밀고 나갈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이제 잘 포진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럼 이번 22대 때는 전문성이 있는 특히 방송 쪽에 전문성이 있는 위원분들로 구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구성을 해야죠. 네. 그리고 구성할 분들이 이번에는 그나마라도 좀 있습니다. 아, 후보 또 몇 명 얘기해 주세요. 누가 있습니까? 최민희 의원, 최민희 의원, 김현 의원, 예. 그리고 노정면 의원이 뭐 갈 생각이 있으실지 아닐지 잘 모르겠고, 이훈기 의원도 그렇고요. 다 이제 이 방송 쪽에 베이스가 있으신 분들이니까. 예. 나름 선수들이 많은 편이죠 이번에. 이번에는. 네. 저쪽도 뭐 김장겸. 네, 저쪽도 많아요. 배현진. 그리고 뭐 기존에도 보면은 뭐 고민정 의원도 이제 방송 쪽 출신이시고, 이제 과방위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의 자원은 22대가 좀 그러니까 언론 영역에 있어서는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제 과방위 위원장이 누가 되느냐. 이제 그 부분은 일단은 그것도 이제 뭐 정치의 영역인 거죠. 사실은 이제. 그렇죠. 그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원구성 협상을 하면서 여야가 협상을 할 텐데 그렇죠. 그러면 여당한테 줄 거냐 민주당이 여당에게 양보할 거냐 아니면 자기들이 가져올 거냐 뭐 그것에 대한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쨌든 국정농단이라는 것을 그 언론농단이라는 것을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내려면은 당연히 민주당에서 해야 된다. 그래야지 뭐 실행이 될 거니까. 지지자들이 이거 나눠주는 거 전혀 원치 않아요. 가져올 수 있는 거. 왜냐면 나눠줄 때 다 가져와라. 21대에서 피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져올 수 있는 건 몽땅 가져와야 되고 특히나 과학기술 관련된 부분은 이게 이제 뭐 R&D도 그렇고 지금 다시 원복시켜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법사위도 그렇고 가져올 수 있는 건 무조건 가져와야 된다. 뭐 민주당이 뭐 알아서 잘 할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살짝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대부분 협상을 절반에서 살짝 더 이제 그 의석수가 많은 쪽이 살짝 더 가져가요. 비례로 가져가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대체로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빠질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언제나 일 수 있는 법사위잖아요.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획재정이나 뭐 이런 쪽이라든가 이런 거 가져오려고 그럴 테고 하나하나 하다 보면 빼면 나중에 과방위가 사실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그냥 전문 분야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R&D 문제까지 연계해서 이거는 윤 정부를 책임을 묻기 위해서 굉장히 핵심이 되는 상임이다 라고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특히 이번에는 과학 예산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R&D 예산 이제 많이 삭감이 되면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있고 실제로 또 이번에 22대 국회에서도 보면은 뭐 조국 혁신당의 이혜민 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민주당의 갑자기 이름이 기억나요. 황정아 의원이신가요? 대전에 이렇게 그렇죠. 과학기술 몫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많아요. 인재분들도. 그래서 사실 그분들도
과방위에서 꼭 언론 영역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과학기술 쪽에서도 역할하실 분들도 계셔가지고 이분들을 다 포섭을 다 들어오시라고 해가지고 민주당이 좀 강력한 과방위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그 주도권을 쥐고 이제 언론 문제에 있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중요한 게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하고 진행을 하고 하니까 위원장이 뭉개면 계속 시간이 그렇죠. 이번에도 그 라인 일본 그 라인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에서 과방위 21대 열자라고 했는데 장제원 위원장이 지금 뭉개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분이 과방위원장. 지금 21대에서는 넘긴 거죠. 원래 정청래 위원장이 있었을 때는 그나마라도 방송사법 통과시킨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바로 장제원으로 넘어가니까 바로 그냥 전혀 다른 이제 위원회가 돼버리는 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온갖 막 진짜 여러 가지 일들을 막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지금 딱 태도가 이거 아닙니까? 억울하면 니들이 대선 이기지 이랬냐? 딱 이 태도잖아요. 그럼 우리 민주당 똑같이 나가야 된다. 물론 이게 좀 조야하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뭐 억울하면 니네가 뭐 총선 이기지 그랬어. 이러면서 가져올 걸 다 가져와야 된다. 네. 그리고 초장의 분위기를 잡고 세게 밀어붙여야지 아니면 또 저는 시간을 놓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알아서 잘할 일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압박을 하고 협박을 하든 공갈을 치든 역사를 자꾸 끌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총선 전에 그 만들어진 말 중에 이채혁명주라고 있었잖아요. 기억하기 쉬운 말은 아니긴 하지만 좀 어려워요. 그래도 뭔가 어쨌든 총선에서 뭘 가지고 우리는 다퉈야 된다라는 걸 명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됐잖아요. 제가 이제 언론농단, 국정농단 시리즈 해가지고 그중에 언론 부분도 농단자 붙여가지고 이제 쫙 하고 넣으면 이게 윤 정부의 농단의 실체들을 알아내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전반기의 과제가 되거든요. 이게 야당한테 전투력을 불러일으켜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방송사법을 다시 한번 올려서 거부권을 되도록이면 무력화하거나 아니면은 여당 몇 명 꼬셔가지고 통과시킬 수 있는 협의의 대상으로 삼아버리면 오히려 거기서 빠집니다. 그렇군요. 저는 언론장악 이슈가 이 정부 평가하는데 가장 핵심적 이슈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 정부가 등장하면서 제일 강조한 게 자유였고 취임식 때마다 말할 때마다 자유를 그렇게 강조하고 전 정부 비판하면서 맨날 공정과 상식, 뭐 내로남불 이런 거 갖고 집권한 거잖아요. 그걸 가장 핵심적으로 어긴 게 언론 관련 분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론 뭐 공영방송 장악 시도하고 YTN 팔아먹고 뭐 TBS 문 닫고 이런 것들이 윤 정부 실정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다라는 인식이 저는 국민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회도 그런 걸 좀 명확하게 좀 인식하고 가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 장악할 생각도 방법도 모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아니, 방법은 아는데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저희들이 어이가 없었죠. 차라리 말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네, 하지만이라고 붙이니까 마치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러면 한번 돌아가면서 그거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 문제는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건 인간적인 예우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건 뭔가 있어요. 이건 정권에 뭔가 핵심적인 문제가 있는 사안인 건 거의 분명해 봅니다. 오히려 김건희 건이나 이런 것들은 뭐 상대적으로 중요도는 덜하다고 봐요. 감정적으로 그걸 뿐이지. 그런데 과연 이거에 필적할 만큼의 예전에 JTBC 태블릿 보도 같은 식으로 최순실이 빡 하고 나오는 순간 망한 거잖아요. 그 정부가. 그런 것에 가깝게 미디어 장악이라고 하는 또는 언론 장악이라고 하는 데에서 뭐가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나거나 어디선가 이렇게 대우가 이탈해가지고 막 언론들이 싸우기 시작을 하면 그 부분에서 뭐가 드러나면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야, 이 정부 더 이상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게 만들까. 그러니까 태블릿 보도급의 트리거가 그렇죠. 어떤 게 될 것이냐 라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그 부분이 우리는 예를 들면 우리 입장에서야 미디어나 언론 쪽 아는 사람이니까 YTN을 어떻게 이렇게 넘길 수가 있어. KBS 사장 어떻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 MBC 지금 이렇게 뭐 벌점 100점까지 가는 게 말이 돼? 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에게는 최순실 건처럼 그렇게 팍 하고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그 정도의 스파크가 일어나야 사람들이 갑자기 이거는 이 정도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건이 된다는 거죠. 제가 근데 그 멘트를 왜 했냐면요. 대통령의 그 멘트를 왜 했냐면요. 그 생각 계속 하고 계속군요. 제 얘기 안 듣고. 아니, 들었어요. 이게 정말 신문과 뉴스를 안 보는 사람들에게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예를 들어서 최상병 관련해서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질문했을 때도 너무 화가 나고 이종석 국방부 장관을 내가 매우 막 질책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만 들었을 때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 전혀 납득이 안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 전혀 말과 행동을 언행 불일치나 하는 분이니까. 그래서 언론인들이 정확한 팩트와 아주 강한 메시지
그리고 확실한 증거들로 계속 이제 언론에서 많이 띄워줘야 뉴스를 많이 안 보는 대다수의 시민들도 아 맞아 진짜 잘못된 거야. 계속 거짓말하고 있구나 대통령이 네.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래서 어떤 증거로 네. 어떤 강도로 어떻게 스파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네. 그게 야당도 압박하고 여당의 일부에게도 야 여기에 붙어있어는 안 되겠어 라고 생각하게 만들 것이냐. 전 사실 이거는 사안의 중대성과 함께 프레임이나 그 포장의 중대성도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이게 잘 들어와야 돼요 사람들한테. 네, 맞습니다. 뭐가 저는 있을까? 네. 캐치프레이즈를 잘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오 이렇게 확 와닿을 수 있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거를 준비하고 이제 같이 콜라보를 하기로 하면서 정 교수님이 얘기한 이 단어가 언론 농단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미디어 농단. 그 농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것을 우리라도 계속 프레임화 시키면서 세게 들고 가야 된다. 근데 이것만으로도 저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당사자들이 더 그걸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확실하게 꽂힐 수 있는. 그래서 누구나 다 검색을 해서라도 찾아볼 수 있게 만드는. 그 하도 많이 들어서 정말 지겨워 할 정도의 그 단어, 그 문장. 그 이채양명주도 하도 듣다 보니까 이제 익숙하잖아요. 이채양명주가. 그렇죠. 무슨 만들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든 만들어서. 술 상표명인지 안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해서 누구나 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도 그냥 아니 이렇게 시끄러운데 우리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아무리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논의하고 우리가 아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막 중요성을 인식한다고 해도 사실 대다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잖아요. 지금 한두 개도 아니고 너무 많은데 거기 방송법이 들어갈 자리가 있다고 진짜 생각하세요? 저는 택도 없다고 봅니다. 안 될 거예요. 자, 여기 댓글 보면은 이제 해시태그 제가 댓글판 보고 있는데 해시태그요? 네, 영탄나이님께서 해시티비. 언론학습 안 보고. 네, 돌아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언론 환경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 아직 감이 안 옵니다. 탄핵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거지 이 언론 장악 부분을 그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약간 결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시민분들이 언론을 장악했다고 이게 대통령의 탄핵될 사유라고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연결시키기는 되게 먼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원래는 맞거든요.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통령은 헌법수호의 책무가 있고요. 네. 헌법에는 분명히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언론 자유를 이런 식으로 망가뜨린 건 위헌적 행동이기 때문에 네. 따라서 책임을 물고 탄핵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프레임에 들어가 있냐면 공영방송에 계신 분들에서 제일 좀 힘드실 텐데 그냥 너희들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냥 니들끼리 자료 다툼하는 거. 우리 편도 아닌 거. 근데 너희들이 그래 이때는 이 정부에서 힘들겠지 힘들어 봐라. 나도 그게 잘못한다는 거 안다. 하지만 그게 우리 정부의 문제라고는 생각이 안 된다. 이걸 어떻게 깨나갈 것이냐. 사실 그거거든요. 지금 네이버 라인에 관해서도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생각보다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네이버라는 포탈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던 막연한 비호감이 망하라지 뭐. 니네가 라인 뺏기는 거 왜 우리가 신경 써야 돼? 라는 게 마음속에 어느 정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뺏기기 시작하면 나중에 내 것도 안 남아버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까지는 생각이 원래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니까 이 부분까지 생각이 안 가고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교수님이 하신 질문에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제일 짬밥이 떨어지고 좋은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남들이 하기 전에 먼저 대답을 하자면 네. 저는 김건희 여사하고 엮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언론을 이렇게까지 장악해서 그걸로 무엇을 했느냐. 네. 근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앞으로 남은 3년 윤석열 정부가 잘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를 물어보면 70%가 더 못할 거라고 대답을 해요. 그 못할 것이다라고 대답하는 거에 근거가 뭐냐 그러면 60%가 또 김건희 여사예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 사건을 묶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무식하게 방송 장악을 해서 뭘 했느냐. 목적은 처가를 덮기 위해서다. 네, 김건희 방탄이었다. 김건희 방탄을 위해서 헌법 수호가 아니라 건의 수호였던 것이다. 예.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예. 그것도 뭐 한 가지 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저는 예를 들면 YTN 팔아넘기는 과정에서 처가가 연관이 있었다 이러면 진짜 대박 나는 것 같아요. 대박. 완전 대박이지. 처가가 연관이 있었대요? 아니. 요쇼츠만 뽑아서. 근데 저는 뭐 예를 들면 서울신문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넘기는 과정들이 석연치가 않거든요. 지금 우리 언론화사 댓글방에 보면은 거꾸로님이 유진그룹에게 YTN 그냥 넘겨주는 윤정부 진정 방틀막이다 이런 댓글 남겨주셨는데 진짜 일반 시민들도
24시간 보도 채널이잖아요. 이거를 그냥 아무런 그 말도 안 되는 심의로 2명 있는 이렇게 툭 넘겨져 버린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유진그룹과 뭐 김건희의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든가. 네. 멋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뭐 직접 연결이야 분명히 못 시키겠지만 분명히 아무리 봐도 탐탁지가 않거든요. 고리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대통령이 특별히 예뻐하는 사람이 중간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그냥 넘겨둘 수는 없는데 그러면 이 넘겨지는 과정에서 뭔가가 있었던 거는 확실하고 그게 만약에 정말 사적인 어떤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면 그건 농단이잖아요. 그럼요. 네. 그건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질지는 모르겠지만 트리거는 만들어야지. 네. 방송 3법에 24시간 보도 채널 관련된 부분에서 또 같이 이렇게 논의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당장 방송 3법 자체는 일단은 공영방송 KBS, MBC, EBS 관련한 이제 이사진과 사장 추천 그 관련 법이라서 네. 거기에 지금 뭐 YTN을 넣기는 어려울 것 같고 YTN은 국정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사실관계 좀 파악해야 될 것 같고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이 채널을 왜요? 저희는 친절히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 안 합니다. 아, 그래요? 모른다고? 왜 제가 해시태그 할 때마다 노트북을 앞에 놓고 하겠어요. 그래요? 캡싸게 검색해야 돼요. 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무언가 밝혀졌을 때 이 정권의 뭐 어떤 트리거가 될 것인가라기보다는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거는 3개월 뒤면 MBC도 장악된다. 8월 되면 MBC의 대주 방문진 이사진들의 임기가 끝나버려서 그때 되면 MBC도 넘어간다. 네. 그럼 과연 여기 지금의 상황에서 K 그렇고 S도 그렇고 YTN도 이렇고 뭐 TBS 없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 MBC마저 저쪽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네. 근데 유 회장님 저는 이거 제가 끼어 들어야 되겠습니다. 넘어간다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왜 질 생각을 하고 싸움을 합니까? 아니, MBC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그나마 우리가 믿고 있는 게 지금 거기라고. 나왔는데 지금 아직도 몇 달이 남았는데 지금 질궁이부터 하고 이제 넘어갑니다라뇨. 멱살 잡고 뒤로 나가셔도 돼요. 하루를 더 버텨도 목숨을 걸어놓고 안질 궁리를 해야죠. 수다가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게 뭘 제가 동원해서라도. 말씀드리는 넘어간다라는 말씀을 국민들한테 더 많이 알리자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위기감을 이제 말씀드린 거고. 네. 사람들이 이걸 뭐 석 달 뒤에 뭔가 총선을 이겼으니까 언론 지형에 뭔가 변화가 있었겠지 하지만 지금의 스케줄대로라면 8월 안에 MBC가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과정에서 뭐 싸우고 내부적으로 저항하고 일정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8월 중순에 이제 방문진 이사진 임기가 끝나는데 그것도 8월 중순이 아니라 실제 그런 후임 이사진을 공모하는 거는 7월부터 공모를 하게 돼요. 그럼 이거를 막지 못하면 방송문화진흥의 이사진이 바뀔 거고 바뀌면 지금의 구조면 여6, 야3 이 정권이면 아마 그냥 여9 여당 뭐 법에 딱 6대3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여당 자기들 입맛에 맞는 지금 그 선거방송 심의처럼 구성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사장을 또 해임시키려고 하고 아직 임기 절반도 안 지났는데 그 사장 해임시키고 KBS처럼 만들려고 하겠죠. 네. 근데 안에서 당연히 싸우죠. 싸우고 저항하는데 싸우고 저항해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그 이기기 위해서 최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려면 8월이면 MBC도 넘어간대 라는 게 좀 국민적으로 좀 확산될 필요가 있다. 이게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국회에서? 그래서 방송 3법을 8월 전에 통과시키자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일 전공법이고 좋은 방법인데 그것이 그 방법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 전략들을 짜다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상한 협치, 네, 뭔가 타협의 한 대상으로 만들게 되고 그럼 전투력을 빼버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혹시 지더라도 혹시 통과되지 않더라도 이거를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너무나 지금 문제시 되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걸 더 드러내는 게 중요하지. 지금 어떤 식으로 돼서 대충 이렇게 그 문안이라도 해서 타협해가지고 마치 방송사법이 어떻게든 타협에 올라서 통과가 되면 그나마라도 남은 MBC는 좀 낫지 않을까? 또 그나마라도 KBS가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면 저는 윤 정부를 모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 언론 농단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그걸로 좀 부족하다는 말씀?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오히려 대열이 흩어지고 예, 그걸 얻기 위해서 보통은 왜 그렇잖아요. TBS가 당연히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안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긴 그렇지만 제가 그때 딱 얘기했어요. 그 할 때 김어준 목 자르면 TBS 안 뺏길 것 같으냐고. 근데 그때 노조가 했던 방식은 딱 뭐였냐면 잘라주면 우리를 용서해 줄까? 라는 아주 나쁘게 말하면. 예.
물론 그들의 그 어떤 생존권이 달린 문제니까 안타깝죠. 근데 그런 방식으로 저쪽이 그렇게 행동할 게 아니다. 우리가 약간 물러선다고 해서 이 자리를 이런 식으로 안 뺏을 게 아니다라는 생각 명확히 해야 돼요. 저는 그러지 않으면 방송법이 오히려 타협의 대상이 되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은 실망하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빠져나가고 오히려 강력한 윤정권 심판의 의지를 일부 마치 타협의 성과로 남기는 것처럼 이럴 가능성이 저는 되게 높다고 보는 거죠. 네. 그건 참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그 정치권에서 여야가 지금 어쨌든 뭐 거대 야당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윤정부라는 것이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타협과 협치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해서 밀고 나가버리면은 사실 방송법이라는 것이 이번에도 또 거부권에 가로막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이 전략을 짜더라도 사실 그 마지노선이라는 게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저희는 사실 이번에 그 언론 노조 안에서도 방송 3법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YTN도 해당이 되는 게 이번에 참 저희가 KBS가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졌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방송법 4조에 종사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방송 편성 규약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임명 동의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회사가 안 했어요. 안 지켰습니다. 그런데 방송법에는 방송 편성 규약을 제정을 안 한 거는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방송 편성 규약을 안 지킨 거는 처벌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제작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측이 그냥 무도하게 그냥 난도질 해버리는 거예요. 방송 편성 규약이 있음에도.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은 그 여러 가지 뭐 이사선임이라든지 사장선임에 대한 것도 얘기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방송 편성 규약을 제대로 지키기만 해도 된다. 그래서 방송 편성 규약을 안 지키면은 처벌하는 조항을 넣자. 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있습니다. 근데 여야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이런 것들 빼고 정말로 이사선임, 사장선임에 대한 거라도 제대로 돼서 요거만 해주자. 라고 하면은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정치적 영역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사실 예단하기 힘들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정치권에 요구할 것이고 정치권이 언론 현장에 이렇게 아우성들을 좀 들어서 종사자들의 의견들이 반영된 여당 입장에서도 방송법 통과시켜주면 더 이상 방송 장악한다는 얘기 안 듣지 않겠습니까? 너희들 또 그런 얘기 계속 들을 거냐? 이번에 같이 하자라고 일단은 얘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 그렇게 설득이 되는지는 분위기를 한번 보시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의지의 문제이다. 저는 이제 너무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제도를 공부하고 제도를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그 지켜본 입장에서 보면요. 그렇게 디테일한 법 규정은 이번에 문제로 드러났기 때문에 고쳐야 되지만 그걸 고치는 건 정부하고 의회가 한쪽에 있을 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디테일한 건 행정입법을 통해서 거기에 국회가 여당이 동의를 해주는 방식으로 고칠 수 있지 지금처럼 행정부하고 입법부가 나눠진 상황에서 절대로 안 됩니다. 되게 디테일한 합의가 필요한 건데 그거는 밀고 가는 정부 여당의 힘이 있을 때나 가능한 그런 부분이지 지금처럼 야당이 있고 행정부는 저쪽에 넘어갔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막 잘해서 협상이 된다?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거 중에 부산불로라도 그러면 어쨌든 강한 요구가 있으니 적어도 지배구조는 문제는 바꾸는 식으로 저쪽이 합의해 주지 않겠느냐. 한 가지 일말의 기대는 있겠죠. 근데 그 기대를 계산하느라 대오가 흩어지고 전투력이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런 얘기를 이제 종사자들한테 드리는 거 굉장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정말 잘 돼서 빨리 돼가지고 이게 막 정부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상황까지 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지금은 만약에 밀어붙여도 안 됐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1, 2년 뒤에는 또 될 수 있다면 더 좋겠고요. 그게 안 되고 빨리 정부가 무너져서 다음 정부가 세워주고 난 다음에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온갖 옵션들을 놓고 쟤네들이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이거를 시민들이 과연 지지하고 밀어줄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고민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의 고민은 오히려 내가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로비하고 협상하면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되게 전술적인 면에서 더 많은 시선들이 가 있는 게 아닌가.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교수님 두 분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설은
어떤 공영방송 개혁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영방송에서 경영진 한 명이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KBS 상황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되게 불합리해요. 그러니까 사장 한 명 바뀌었을 뿐이고 내부 구성원들은 그대로 다 존재하는데 사장 한 명이 바뀌어서 그 사람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간부들 교체하고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 없애버리고 자기 입맛에 맞는 MC 넣고 이랬을 때 내부적으로 그런 걸 저항할 수 있는 게 임명동의제였어요. 그런 보직간부, 중요한 보직간부를 임명할 때 내부의 동의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게 만드는 그것도 무시해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걸 저항해서 물리적으로 바꿀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게 극히 한정이 돼요. 그래서 저는 공영방송의 어떤 뭐 정치적 독립이든 공영방송의 어떤 개혁을 할 때 사장을 임명하는 구조에서 어떤 정치권의 입맛에 맞게 누구 하나 딱 찍어서 내려보는 이 구조를 깨지 않으면 다른 개혁은 훨씬 더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방송 3법의 중요성에 대한 어떤 절박감이 내부 종사자들은 좀 더 있다라고 보여요. 근데 그거를 뭐 여야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되고 이렇게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당연히 여당 입장에서는 통과시키기 싫은 법안일 거고 그걸 어떻게 압박을 해서 통과시키게 만들든지 아니면 최대한 통과시킬 수 있는 과정까지 가고 이게 또 국민들한테 어떤 평가받는지를 보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봐서.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두 가지만 얘기하고 사실 이 부분 너무 길게 얘기하지 않는 게 맞다고 보는데 다 맞는 말씀인데 이제 어떤 것들을 위쪽으로 놓을 거냐의 문제인데 일단 첫째는 그 부분은 이걸 공부하는 사람이나 종사하는 사람의 시각이 시민의 시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냉정하게 인정해야 돼요. 내 문제로 안 느껴져요, 시민들한테는. 이를테면 그렇게 해서 사장이 조금이라도 좀 괜찮은 사람이 좀 들어오거나 사장이 들어와도 막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내가 원하는 방송사였는지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또는 실망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문재인 정부 때 공영방송에 대해 실망하는 시민들이 많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MBC는 좀 덜했지만. 그래서 그게 시민의 시각은 일단 아니라는 점을 냉정하게 인정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큼지막한 뭔가를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생기는 어떤 만약에 제도가 만들어졌다? 이 정부가 그 제도도 깰 방법은 없을까? 저는 정말 이겼다고 생각해도 이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거는 그거고요. 근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그 전에 나름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던 시스템을 이번 정부가 어떻게 무효화시키는지를 봤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건 상대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일 거라고 전제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다 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만드신 시스템과 제도를 쭉 들어보면요. 그 사람의 도덕적 양심에 맡기는 범위가 너무 넓은 것 같아요. 이걸 지키지 않았을 때 강력한 처벌적인 부분이 없다는 게 너무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그 부분은 사실은 앞으로 한 3시간쯤은 얘기해야지 되는 거라서. 심플하게 그냥 3초로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3초요? 제도냐 인간이냐인데요. 제도는 문제를 예상해서 다 제도를 촘촘히 만들어 놓잖아요. 제도는 성립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법이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의 허술함이 있어야 돼요. 법의 정신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으로는 인간은 못 막아요. 네. 인간을 막는 거는 시민의 총이지 법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큰 거 임명동의제라든지 뭐 편성의 자유 이런 것들은 아주 굵직굵직하고 언론의 가장 큰 부분인데 이것 자체는 어기게 된다면은 뭐 다시는 뭐 너는 뭐 나가라 뭐 이런 뭐 깜빡하라 뭐 이런 것도 없으면 나 같아도 사장이 되면 다 바꾸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제도를 보완하는 건 일단 별개의 문제고 그리고 제도 보완은 전반적으로 시스템이 잘 돌아갈 때 그 제도 보완이 의미가 있는데 지금같이 시스템이 망가진 상태에서는 제도를 멋지게 만들어놔도 그걸 깨는 놈들은 깬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선한 의지와 그 양심에 사실은 기대어서 이제 제도가 이제 원활하게 굴러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고 또 이 시대의 변화라는 것도 있는 것이 좀 다른 문제입니다만 이제 그 예전에 이제 1990년대 같은 경우는 그 현재 민주노총이 이제 들어서기 막 태동하던 시기에는 최근에도 저희들이 느끼는 거지만 사업장 복수노조를 허용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굉장히 거셌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사업장 복수노조가 허용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고 나니까는 어떻게 되냐. 민주노조가 있는 데서 이제 어용노조들이 막 생겨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복수노조가 허용이 되면서 된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뭐 시대적인 변화,
거기를 제도가 얼마나 따라가느냐도 문제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선한 의지와 양식에 기대는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도를 네, 그럼요. 만든다는 것 자체가. 네. 제가 제도를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압니다. 제도를 저는 디자인을 완벽하게 했죠. 그러나 언제나 빈 구멍이 있고요. 망가뜨리는 건 더 쉬워요. 네. 저기 방송 규정 중에 뭐 방송 중에 오줌 싸면 안 된다 이런 규정 없잖아요. 아무도 안 그러니까. 그래도 싸도 이 정도까지 민폐는 아니잖아. 자기가 치우고 가라 이러면 되지만 이건 가만 경범죄 처벌법 이런 거 있어요. 이러기야? 이런 얘기를 하기야? 미안합니다. 네. 아니 너무 딱딱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네. 결국은 저는 우리가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건 네. 시민의 시선으로 시민들이 동참하는, 그래서 정말 정부에 대한 불만들을 미디어라고 하는, 또 언론이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정말 이런 일을 했다니 이건 나쁜 놈들이야 라고 만들 수 있는 액션 플랜이 뭘까? 네, 뭐예요? 액션 플랜 봤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액션 플랜 뭐예요? 세 가지. 이거 뭐예요? 네. 먼저 이거 좀 깔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뭐 뉴미디어의 발달 뭐 이런 얘기 다 하잖아요. 사람들이 뭐 이제 카톡을 사용하는 시간보다 유튜브를 사용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고 이런 얘기 그냥 하는데, 대표적으로 TBS의 간판 프로그램이었던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TBS에서 더 이상 방송을 못 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타격을 입었냐? 그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딴지 라디오로 옮겨서 더 성장했어요. 그쵸. 그리고 유튜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시청자의 입장에서 내가 즐겨보던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TBS에서 볼 수 없다. 근데 유튜브 딴지 일보 채널에 가면 똑같이 볼 수 있다.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 전혀 차이를 못 느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먼저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MBC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뭔가 명확하게 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MBC가 파업을 한다. 그럼 가장 먼저 사람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무한도전 못 봐? 그렇죠. 뉴스데스크가 이상해져? 네. 이렇게 됐죠. 네. 사실은 뉴스까지도 안 가고 들어 무한 도전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약간 다르잖아요. 네, 그치. 네. 그때는 뭐 달랐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은 아직 MBC가 넘어간다고 KBS가 엉망이 됐어? 그렇다고 내가 보는 시사 프로그램이 뭐 많이 달라졌나? 최경영 기자 같은 경우는 지금 나와서 다시 채널 차리셨죠. 최경영 기자 개인적인 팬들은 굳이 KBS 안 찾아갑니다. 그냥 최경영 기자 채널 찾아가면 돼요. 그럼 오히려 그분이 하는 프로그램 더 많아요. 예전보다 더 제한 없이 더 자유롭게 잘합니다. 네. 물론 KBS가 못했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어필을 할 것인가. 그냥 단순히 그냥 MBC가 넘어갑니다. 이거는 마치 그런 거예요. 꽁꽁 얼어버린 한강 위로 고양이가 넘어갑니다. 그거 듣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유명한 저기 밈인데요. 네. 아니 며칠 이제 언론노조가 그 플래카드에 적었길래 이분들이 그때 처음 봤는데 그 밈 뭐야? 이렇게 된 거지. 하는 수박이 있어 저도 거의 없다가 인간이야? 뭐 이렇게. 제가 인간인지 모르셨다고. 네. 그래요. 근데 일반 시민들은 사실 이번 윤석열 정부 와가지고 MBC 라디오부터 해서 뭐 선거 방송도 계속 시청률 1위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주목했던 것이 MBC가 신장식이 바뀌고 좀 달라질까? 그런데 PD 수첩부터 스트레이트까지 더 강하게 윤석열 정권을 압박하는 탐사 보도들을 계속 내보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되게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해요. 저도요. 이게 이렇게 저기서 그렇게 강하게 나오고 계속 점수를 해가지고 너네 뭐 안 할 거야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더 강하게 끊임없이 계속 윤석열 정권, 김건희 뭐 언론 탄압에 관련돼서 계속 탐사 보도를 내보내면서 국민들의 신뢰와 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MBC 이렇게 되면은 세월호 때 봤었던 그 말도 안 되는 제3노조 정말 그 빌런 오브 더 빌런들이 와서 KBS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더 그 이상의 극악무도한 방송이 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주는 것. 그래서 우리 이호찬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시한부처럼 3개월 정도면 진짜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를 더 많은 분들이 아시게 하는 거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말씀하신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이전보다 유튜브의 영향력이 커졌고 공영방송의 영향력이 낮아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그냥 유튜브를 하면 되나? 그건 아니잖아요. 네. 공영방송이라는 건 사실 국민적인 재산을 저희가 위임받아서 지금 방송을 만들고 있고 실제 MBC가 이번 총선에서 많은 좋은 보도들로 유권자들이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 도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더 열심히 하고 해서 신뢰를 끌어올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그러니까 유튜브가 많아진다라고 해서 공영방송의 장악력이 낮아졌다라고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건 공영방송 신뢰도나 장악력을 다시 높이는 거지 공영방송을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이전보다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네, 그게 맞는 말씀이신데 이제 거업님이 전제를 까는 건 이제 두 가지 층이에요. 장기적으로는 결국 공영방송 왜 필요하지? 왜 이게 유튜브하고는 다르지? 이들이 왜 있어야 되지를 장기적으로는 해명해내야 되고 설득해내야 되고 새로 건설해야죠. 이거는 뭐 공부하는 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제 과업이기도 하고 종사자들의 과업이에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뭐냐면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KBS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사실 사람들이 별로 생각 안 하다가 세월호 다큐가 불방됐다고? 이건 좀 문제 아니야? 이를테면 역사저널 그날 조수빈이 들어온다고? 혹시 그 김건희 라인이야? 이렇게 되면 그게 훨씬 더 강하게 다가와요. 네. 적어도 마음을 줬던 프로그램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야. 이건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그 사정을 아는 사람들의 눈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트리거가 된다는 거죠. 즉 가지고 있던 내가 나름의 정체성을 그래도 줬던 예를 들면 MBC다 그러면 MBC 자체가 날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스트레스가 사라진다고? 스트레이트. 예, 스트레이트가 사라진다고? 스트레스 아니고. 하나 잡았네요. 스트레이트. 네. 그리고 뭐 PD 수첩. 네, PD 수첩이 더 이상 불방이 되는 거란 말이야. 라든가. 지금은 이제 무더가 없으니까 더 이상.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겐 인물, 특정 정서를 주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이와 같은 폭력적인 행위로 인해서 더 이상 못 보게 되거나 안 하게 된다라는 게 뭔지를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탄압을 더 받아야 되는. 뭘 더 받아요? 저는 탄압을 더 받아야 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남은 3개월 동안 진짜 센 보도만 골라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센 거. 네. 그러니까 뭐 진짜 유튜브 채널들조차도 막 혀를 내두를 정도의 보도가 막 나오면 이런 보도를 해주는 MBC가 사라진단 말이야.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물론 제가 단순히 시청자 입장에서 굉장히 폭력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건 잘 압니다. 전 내부 사정 전혀 모르니까. 네. 그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참고로 뉴스아이키 PD님이 3번이 바뀌셨습니다. 압니다. 네, 뉴스아이키 저도 나왔거든요. 어제 또 새로운 PD님이 오셨거든요. 자, 월 SCH님이 저도 공영방송 뉴스 본 지 오래됐는데 그래도 공영방송 혹은 JTBC 기자들이 발굴하는 팩트나 시사 교양 프로의 영향력이 무척 크다. 그럼요. 그건 유튜브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굵직굵직한 큰 뉴스들 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가 전쟁이 난다. 예를 들어서 막 우리나라는 진짜 휴전 국가니까 그런 큰 뉴스들 재앙이 생겼다. 저는 사실 이건 공영방송을 보지 막 유튜브는 특히 또 가짜뉴스도 워낙 난무하니까 그래서 공영방송이 진짜 반드시 살아 있어야 되고 신뢰를 받고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다루는 뉴스들이 각 공영방송에서 다뤘다. 그럼 진짜 이게 사실이구나. 또 이렇게 되는 힘도 있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죠. 네. 맞는 유튜브가 말인데 대안할 수 있는 건 다수가 제한적이죠. 그거에 동의하고 정서적으로 일치하고 있으면 이 문제는 쉬워요. 네. 근데 오윤혜님만 해도 이 문제를 많이 본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생각이 좀 더 깨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사실 훨씬 더 멀게 느껴요. 그거보다. 고양이 날다님이 오윤혜님 해시태그 보시면 된다고. 고양이 날다님이 해시태그라고 했을 일은 제가 해시 없는데. 보시면 된다. 네. 그래서 이분이 오타나는 줄 알았는데. 뭔가 말 한마디 하기에 사건이 조심. 정글인데 정글. 뭐야 여기 채널이 이렇게 해시 뭐예요 도대체. 어려운 이름도 아닌데 4번을 틀렸어. 언론학사입니다. 해시TV구나. 네. 그래서 액션 플랜을 그래도 우리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을까 한번 던져보시죠. 뭐 만약에 덜 다가가면 이제 좀 더 고쳐야 되고 그렇죠.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윤혜님이 알려주실 건가요? 아니면 우리 위원장님들이 알려주실 건가요? 액션 플랜 3가지. 언론 농단을 끝장낸 액션 플랜 3가지 알려주시죠. 읽어주세요. 안 써져 있는데? 같은 팀 맞으세요? 네. 우리는 하나. 우리는 하는 팀 맞는데. 네. 빨리 3가지 우리 교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가장 크게 딱 3가지. 아니 뭐 사실 뭐 다 얘기 나왔었죠. 그러니까 얘기 거의 한 것 같아가지고. 국정조사 해야 국정조사 되고. 그리고 이제 방송 3법, 제2법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약간 뭐 좀 녹였지만은 문제적인 방심위, 선방심위, 방통위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야 된다. 뭐 요런 점인 것 같아요. 그런 제어 방안을 향후에 뭐 미디어 개혁 특위나 어떤 국회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좀 틀을 만들자. 그러니까 방송 3법, 언론장악 국정조사, 미디어 개혁 특위 요 정도가 지금 언론 노조가 생각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슈. 그걸 실현하려면 가방위원장 뭐 이런 거 이제 야당에서 뭐 가방위원장. 그러고 이제 야당에서 그게 되게 중요한 의제로 떠올라야죠. 그래야지 여당하고 싸워주지. 여당은 당연히 국정조사 반대할 거거든. 뭐 이따위 이거 가지고 국정조사해? 국정조사 이렇게 쉬운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최상병 건 가지고 만약에 국정조사를 한다. 그때 이태원 건 가지고 국정조사. 그것도 반대했거든요. 그때는. 그 정도로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돼야
야당에서 밀어붙여가지고 그래도 국정조사 안 하면 니들 완전히 바보 되는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 미디어 거 가지고 국정조사를 한다 그러면 여당에서는 왜? 이렇게 이제 얘기할 가능성이 높고 야당은 자기들은 장악했다고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국민적 관심사로 더 키우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것들이 좀 더 좋은 레토릭으로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YTN이 단순히 그냥 그 소유주가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되게 사적인 이유로 뺏긴 거잖아요. 네.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누군가 개입돼 있는 거 아니야? 사실 약간의 이제 어떤 힌트가 있는 증거들도 좀 필요하긴 하죠. 뭔가 의심스러운 구석들이 나와야 돼. 이거는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그다음에 선방심이나 이런 거는 저는 한꺼번에 국정조사 다 다뤄야 된다고 보는데 가처분이 이렇게까지 법원이 연속적으로 냈는데 이 짧게 운영되는 기간 동안 왜 똑같은 결정을 얘네들은 계속해서 냈냐. 이거 누가 선임했고 얘네들은 왜 이 자리에서 그런 판단을 내렸느냐. 네. 이거는 심의 과정을 심각하게 왜곡시킨 거기 때문에 이건 내용을 알아야겠다. 이런 거. 이런 건 선방심의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그 처분을 받은 언론사 입장에서는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은 언론사들도 법률 비용을 내지만은 방심위 차원에서도 법률 비용 그렇죠. 예. 방통위가 내더라고요. 방통위에서 상당 부분 배임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그 엉터리 심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국민의 혈세가 낭비는 되는데 누가 책임질 거냐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아주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책임자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심의위원들 누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 꽂은 거야? 사실 저는 약간 대중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꽂힌 인간들이 아니야. 당연하죠. 그러면 이거 누가 꽂은 거야? 그리고 누가 꽂았길래 이렇게 법률 비용까지 내가면서 똑같은 손해를 방심에 안겼어? 또는 선방심에 안겼어? 이건 이제 얘기를 해야 되고. 방통위 왜 2명 가지고 아직까지도 운영되고 있어? 왜 야당에서는 사람을 추천해가지고 상임위원도 앉히지 못해? 이런 것도 얘기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패키지로 묶어서 이거는 정말 우리가 국정조사라도 해가지고 내용을 알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국정조사가 가장 큰 고깔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머지 문제를 같이 처리하기 위한.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좀 압박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죠. 네. 지금 민주당 당선자들 이야기하거나 인터뷰하면 다 꺼내는 얘기가 이채양 명주, 그러니까 그 중에서 최상병 특검, 그러니까 이게 민심이라고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제가 열심히 시사 유튜버로서 시사 방송을 열심히 영화는 빼는 겁니까? 영화는 빼는 겁니까? 제 원래 아이덴티티는 영화 유튜버입니다. 어쨌든. 네. 그러니까 이제 정진 교수님 옆에 이제 한 5년 붙어 있다 보니까 흘려들은 게 있어가지고요. 근데 열심히 보다 보면은 어느샌가 방송, 그러니까 KBS 엉망진창 된 거 죄송합니다. 그리고 MBC 간당간당한 거, YTN 팔려간 거. 근데 사실 YTN은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우리 언론이라고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정부 때 YTN이 왜 갑자기 조용히 얘기하시고 들으실까봐 옆방에 계시잖아요. 네. 우리만 아는 걸로 합시다. 네. 전 정부 때 YTN이 문재인 정부 제일 열심히 때리는 방송국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약간 넘어가든지 말든지 알게 뭐야? 어차피 우리 편도 아니잖아 쟤는. 이런 게 생긴다는 거죠. 근데 처음에 했던 말로 다시 돌아오면 민주당 지금 당선자분들 뉴스공장 각자 다른 시사 프로그램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방송 3법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네. 미디어 자체를 얘기 안 하죠. 아, 네. 그래요? 네. 신장식 그럼요. 변호사도 얘기 안 해요? 거의 그러니까 지금 신장식 변호사는 바로 관심 없어요. 아니에요. 따로 한번 불러요. 본인이 당사자잖아요. 그리고 언론 불러가지고 산업에. 뭐 가는 건 법사위로 가더라도 가방에서 이런 거 하면은 좀 같이 이렇게 좀 오늘 연명하고 카톡 이러라고. 보내야겠네. 방송사법. 그러니까. 아니, 진짜요? 보내면 봅니까? 보내면 봐요? 바로 답장 오죠. 지금 어떻게 전화 연결할까요? 아 정말요? 좀 아니 믿고 생각을 해보세요. 있었는데. 내가 지금 국회의원이 됐어요. 네. 그럼 내가 어디 방송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내가 애쓰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가장 확실하게 딱 한마디로 딱 꽂힐 수 있는 거 뭐 있어? 김건희. 그렇지. 하지만 이 이름만 말해도 다 알아듣잖아요. 디올백. 이게 뭔지 다 알잖아요. 김건희 이만 해도. 근데 이제 방송 3법 어떻게 MBC 할 이런 거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안 되시죠. 아니 저는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MBC가. 그럼요. 그걸 만들어야죠. 네네네. 그렇죠. 그걸 만들어야죠. 예. 본인이 당사자잖아요. 김건희 얘기도 하고 MBC 얘기도 하고 하면 되잖아요. 저는 아예 생각 같아서는 MBC가 그냥 저기 선방심의가 때린 거 그 벌점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 그거 벌점. 한 200점 달성할 각오하고
뭐 디올백 특집. 아니 스트레이트에서 많이 했더니까요.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어요. 아예 프로그램 한 신설을 때려가지고. 아니 그래서 100점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100점이 넘은 거야. 내가 그냥 기네스 세우겠다. 한 200점 때려 맞겠다. 200점 넘을 수 있어요. 지금. 지금 이 페이스로도 가능해요. 저도 넘을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이게 국회의원 배지를 달면 마음이 달라질 수 있는. 이게 뭐 나쁘게 말하면 그런 거지만 좋게 말하면 자기도 이제 어쨌든 뭐 지역구라면 지역구의 어떤 이쁘게도 보여야 되고 예산도 좀 따와야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성과를 설명하기에 방송 쪽이나 이런 미디어 쪽은 그렇게 매력적인 분야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생각이 있던 사람도 안 하지. 처음에 예를 들면 미디어 쪽으로 해가지고 들어가신 분들도요. 비례에 들어가잖아요. 네. 처음에는 과방심이 해요. 예. 근데 나중에 가면 다 기재회가 있고 국토위가 있고 이런다고. 거기서 따올 게 많으니까. 미디어 쪽을 죽도록 해봤자 돈 안 나와요. 이게 어렵기는 정말 어려운데 그렇죠. 내용은 되게 머리는 어렵고. 너무 아프고 답도 안 나오는데 돈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하죠. 그래요. 이제 언론을 비판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담스럽고. 부담스러운 면은 예. 있죠. 그러나 저는 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믿는 도끼 발등 몇 번을 찍혀봐야 정신을 차려. 그거 많이 찍히신 분한테 왜 그래요? 그 전문성으로 국회 들어가신 분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네. 이 부분은 적어도 국회 전반기에 문제 해결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움직이기에 사실 언론노조에서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셔야 되고 이분들이 또 초선인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재선 중진들이나 이런 쪽은 아직 어리니까 그래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정청래 3선을 움직이고 막 이러듯이 그쪽에 3선 정도 되는 사람들 같이 움직일 수 있어. 이게 당신들한테도 정치적인 자산이 될 수 있어. 라고 느끼게 만들어도 떡밥을 던져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중진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도 제대로 해야 돼요. 보통 그럼요. 국정조사하면 뭐 여야 합의해야 된다 뭐 하고 뭐 증인 채택할 때 서로 또 뭐 합의하면서 몇몇 빠지고 이러면 되게 형식적으로 끝날 수 있는 국정조사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장악 관련해서 국정조사 한다고 하면 정말 이걸로 진짜 뭐 트리거를 발견하겠다라는 그런 그렇죠. 마음 네. 갖고 사실 달라붙어서 해야 되는. 예. 그러면 언론인들끼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MBC도 본인들이 받은 약간 그런 탄압 같은 거 보도하는 걸 약간 조금 민망해하고 좀 꺼려하더라고요. 네. 그러지 말고 또 다른 그리고 언론사 제재 나왔잖아요. 그거 했다고. 원래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제재가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충분히 보도하고 다른 방송국에서도 서로 MBC의 문제점, KBS의 문제점들을 좀 같이 언론들의 문제점을 좀 많이 해주세요. 다른 방송이 서로 지금 깔아주니까. 없잖아요. 아니 이게 지금 눈앞에 계신 분들이 이제 노조위원회 분들이니까 자꾸 여기만 잡고 패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민주당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예쁘게 잘 보여야 되는 건 알겠으나 뭔가 좀 전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민주당도요? 좀 나눠야죠. 우리는 방송 3법 담당할게. 아니면 우리는 뭐 최상무 특급 담당할게. 이거 좀 나눠서 해야지. 앞다퉈서 다 지금 다 누구나 다 하나만 하는 다 것처럼 하나만 하는 얘기 그러죠. 나오니까 민주당 당선자 나오잖아요. 그러면 시사방송 보다가 잠깐 앞으로 가기 누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특위를 만드는 사실은 이유가 그게 대표 밑에서 어쨌든 역점을 두고 이제 여권하고 이제 싸워야 될 문제를 이제 해야 되는데 특위가 되게 많아. 그 많고 한동안 안 모이고 있다가 필요한 것 같으면 특위 위원장 그래가지고 나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 앞에 우선순위 3개 안에 반드시 들어가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이재명 대표님을 모실까요? 사실은 그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맞아요. 당대표가 작심을 하고 이거는 되게 중요한 문제야. 내가 예를 들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해결하면서 대통령이 되고 싶어 라든가 대통령이 돼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라고 느끼게 만들어내는 몇 개 순위 안에 머릿속에 집어넣어줘야 돼요. 예. 사실 우리가 지난 가정에서 배운 게 있다면 리더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이재명 대표님 시간 되시면 꼭 언론아싸나 패시 TV에 꼭 나와주시기를. TV가 그렇게 기억하기 어려운 단어인가요? 이번에 약간 연기 같은. 패시 TV에 나와주시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콜라보 방송을 하니까 저는 나름 풍성하고 재미도 있고 지루하지 않았는데 어떠셨나요? 그렇게 네. 굉장히 네. 되게 저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이 되게 곤란한데 딱히 그럼 여기 와서 뭐 기분이 더러웠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뭐 들어올 안 들어왔는데 안 들어왔는데 어차피 대답이 뻔한 거니까 새 우리 해시지 벤저스를 대표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너무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여기 우리 노조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해시TV에도 한번 모셨으면 좋겠고. 네네 제발 좀 데려가세요. 네. 누구 맘대로 누구 맘대로 대표해? 저희도
뭔가 낮에 시작해서 밤 될 때까지 계속 하시더라고요. 한 아. 3시간. 아 지금은 그렇죠. 해 뜰 때 시작해서 치고 나서 또 뒷백이 계속 합니다. 바뀌더라고요. 보시긴 보셨군요. 아, 예, 저 급하게 봤어요. 해 질 때 시작해서 네. 해 지고 난 다음까지 그쵸. 한다. 심야까지 하죠. 제가 이제 거 대표님이 네, 제가 말을 끈 이유는 사실 그게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게 뭐 나쁜 소리 하려고 나온 거 아니니까 당연히 뭐 당연히 동의한다도 있지만 동시에 어떠냐면 사실은 우리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과 이 아이디어를 나눴을 때 제가 그 고민을 얘기했어요. 나는 나가서 사실은 나의 마음속에는 노조위원장님들의 고민과 동의하고 안 됐고 지지해주고 싶고 그러지만 네. 그 편에서 얘기를 하면 이거는 망한다. 이건 듣고 싶은 사람들의 시선에서 내가 얘기를 해주시면 안 된다. 네. 네.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여기에 보고 계신 분들이 아 그래 사람들이 듣는구나. 우리하고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움직여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이제 저희가 드렸던 말씀이 아까도 거업님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이게 이분들의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혹시라도 그냥 폄하한다거나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아까도 시민의 시선을 봐달라라고 얘기하는 건 그래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동시에 똑같은 시선이 돼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저는 이거를 이제 학문 바깥에 그리고 저희가 흔히 말하는 공영방송 전공자로 공영방송 바깥의 시선을 보니까 그게 비로소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예. 안 그럼 우리만의 문제는 끝난다. 예.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시민의 저도 한 사람으로서 우리 언론 노조분들과 언론인들에게 어떤 역할 그리고 어떤 다짐이 필요한지를 조금 거창하지만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돼요. 그거 있었어요? 예, 네. 책무가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저희도 약간 말씀하셔야죠. 감사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네.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언론 아싸를 방송하는 거는 공영방송의 현실이나 이런 거를 국민들에게 좀 더 쉽게 잘 알리기 위한 방식으로 하는 거고 근데 정 교수님 오실 때마다 우리가 약간 생각하지 못했거나 약간 나이브하게 생각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시는 것도 있어서 저희도 사실 좋았습니다. 이거 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뭐 지려고 생각하고 싸우고 이런 거 아니고 이기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방식을 좀 고민한다는 점 이렇게 잘 알아주시고 패시티비 할 때 이렇게 초대도 해주시고 많이 미디어 이슈 달아주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초대 권한은 제가 없어가지고 그거 어떻게 될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거 빼고 우리가 좁아서 여기 언론인 분들과 또 제도를 만드시는 이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부탁을 드리면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위법하고 무자비하게 언론을 탄압하고 장악했는지 그 구체적인 사실과 사례를 증언해 줄 수 있는 분들은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언론농단의 피해 당사자이자 현장의 목격자이자 증언자이기 때문에 언론농단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또 책임자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22대 국회를 압박하는 것 역시 언론인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이틀만 정권 심판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고 정권 심판의 마무리 투수는 늘 언론이었습니다. 윤 정권 심판의 마지막 트리거가 되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저희 언론 아싸 그리고 해시TV는 이 모든 과정을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하고 기록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론 아싸를 떠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죠. 출연료 때문 아닌가요? 출연료 때문? 닥치시고요. 네. 시민 여러분도 언론을 불신하거나 냉소적으로 대하기보다는 비판적 지지자로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4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출마 선언 같은 느낌. 어떤 기대를 좀 드려야지 또 계속 볼 수 있잖아요. 네. 언론 아싸 이 프로그램에서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두 마디도 괜찮습니다. 한마디예요? 하세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너무 좋은 취지에 비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오윤혜 씨처럼 좀 재밌는 구석이 있는 사람들이 오윤의 얘기만 들어도 재밌어서 웃으시는 거죠? 구석 좀 더 써요. 구석 말고 면. 재밌는 점이 감사합니다. 있는 사람들을 좀 더 고용을 더 해서 이 프로그램의 딱딱함을 좀 유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출연하실래요? 저야 뭐 액수만 맞으면 안 됩니다. 이건. 왜죠? 맨날 지각하고 막. 내가요? 그럼. 패시티비는 지각 안 했잖아. 안 돼. 절대 안 돼. 안 됩니다. 왜 내가 명령을 받고 있는 거야? 한마디가 끝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좀 기울여 달라. 왜냐하면
여기 많은 좋은 내용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이걸 더 보실 수 있게 만드는 것 또한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PD들의 아주 당연한 업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우리 좋은 얘기 하겠지 좋은 얘기는 다른 데서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좀 매주 나와주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니, 나오는 거는 거업이 나온다 그랬는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저는 현실적이거든요. 안 되겠어. 더 많이 보게 거업이 나갑시다. 뭐라고요? 안 돼. 여기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거업이에요. 이런 건 단순히 재밌는 분 또는 셀럽의 문제가 아니라 거업님이 아마 얘기하시는 건 또 단순히 뭐 연성화시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까 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교양은 비슷해요. 많은 분들에게 들리도록 얘기했으면 좋겠다. 여기 계신 분들도 서로 고민 나누는 것을 남들이 보는 게 아니라 네. 우리의 고민이 당신들의 고민하고 비슷해요로 들리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요? 위주로 거업이 필요하면 부르면 되고 제가 필요하면 부르시면 되고 우리 또 정미정 박사님이 필요하면 또 부르고 그렇죠. 이분은 진짜 약간 그 투사 같은 느낌 씌우는 분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멋지네요. 이렇게 시달리면 누구나 투사가 됩니다. 그래 야당 국회의원으로 나가셨으면 바로 당선 가겠네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번 공개방송 때 나오셨을 때 말씀하시는데 되게 약간 울컥하는 느낌. 제가 무슨 말을 했나요 그때? 또 그때도 뭐라 내용은 그랬어요? 사실 노무현 재단 거기서 예. 말씀하셨을 때 저희 다 되게 감동. 네. 종종 이렇게 해시 TV와 같이 이렇게 종종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또 분야가 또 다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또 댓글에서도 진짜 재밌다. 재밌다는 얘기가 나오나요? 반응이 있어요. 드디어 그런 반응들이. 오히려 시청자도 되게 많아요. 언론아싸 채널에서 언론아싸 채널이야. 언론아싸 재미있다. 언론아싸 채널 저희 채널의 댓글에 재밌다는 말 잘 안 달리거든요. 근데 저희 해시TV에는 오윤에 우와 저렇게 잘났단 말이야 뭐 이런 얘기 나와요. 그래요? 놀랐다 뭐 이런 얘기. HTV 채널 댓글은 제가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뭐 한 700개 중에 1개 정도 그런 댓글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 한 개도 소중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정말 이 언론의 문제가 어떤 트리거가 되고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끔 저희도 끝까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언론아싸를 외치고 끝내면 되는데요. 교수님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민이 언론의 인싸가 되는 그날까지 언론 아싸!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